매주 화요일 여야 현역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청문회는 끝났고요. 오후 2시부터 이제 속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1월 달에 후보자 지명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청문회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상황. 오전에는 아직 별로 그렇게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닌데 네. 일단 황희 후보자가 그 생활비 해명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일정 부분 유감 표명하고 특히 국회 회기 중에 네. 가족 여행 해외에 예. 여행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그런데 또 그 학위 논문 관련해서 예. 의혹도 제기가 또 새롭게 있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전문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내로남불 아니냐. 예. 그것도 있지만은 일반 민심을 자극하는 부분은 이런 이제 그 생활비나 경제 가계 조달 부분에 대한 그 해명. 네. 어떻게 보면 좀 듣기에 따라서 좀 황당한 해명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감정선을 많이 자극을 해서 그 부분을 오후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부분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것들 하고 이제 기사가 쏟아지곤 합니다. 의혹 제기 같은 것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이제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오늘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여당에서는 뭐 본인이 뭐 스스로 잘 해명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네,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녀가 소위 국제고를 다니면서 학비가 꽤 비싼데 생활비 카드 쓴 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꼴리더라. 네. 이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카드 쓴 내역이 그런 것 같고, 한 달에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이제 해명은 했고 또 그 본회의 중에 해외 여행을 가는 것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어서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약을 할 때는 본회의가 안 잡혀 있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본회의가 잡히니까 사실은 그때라도 그 가족 여행을 연기를 하는 게 맞았겠죠, 당연히. 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처럼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생활 부분도 조금 더 엄격하고 좀 더 이 국민들이 보기에 뭐랄까요? 좀 더 엄격한 생활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다 노출되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참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모양인데요. 좀 본인이 오후에도 충분히 해명하고 그 과정까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벼르고 있었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장관으로서의 자격, 자질, 이 함량이 되는 분이냐, 뭐 전문성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일관성 문제라든가 그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요즘 영끌 투자,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그 말하고 비유를 하자면 충끌 인사가 아니냐, 충성을 끌어모으는 문 대통령의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가계 부분, 생활비 부분, 경제적 수입 지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다. 저희 자료 그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이 너무 또 황당무계해가지고
좀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1년에 72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거는 그게 아니다. 카드로 잡힌 것만이 720이고 네네. 그걸 12달로 나누면 60이지만은 카드로 잡히지 않은 현금 지출이 많았다. 예.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상식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현금 지출, 수입 지출 내역을 소명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본인이 60만 원이 아니라 월 한 300만 원 썼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한 240만 원은 어떻게 현금 수입이 있었고 지출됐느냐를 갖다가 뭐 만 단위 10만 단위는 아니라도 큰 틀에서 정리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명을 안 하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쓴 것처럼 심지어 뭐 집사람도 미장원도 안 가고 집에서 다 머리 깎고 뭐 그 음식비도 거의 안 들었다. 명절 때 추석 설에 들어온 거 가지고 1년 내내 먹었다. 이런 황당한 해명을 해버리니까 네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이해하라고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대로 해명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황당한 설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또 불러일으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명 과정의 의혹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뭐 그 가족사를 저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네네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국회의원들 이제 그 배우자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입니다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이랬는데 그 실제로 그 황희 의원 부인을 제 아내가 한번 봤는데 보통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배우자들 모임이라 그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고 그렇게 나와야 될 자리인데도 머리를 질끈 묶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느낌이 독특했다고 그래요. 느낌이 그래도 배우자 모임에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검소하게 실제로 살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은 있는데 제가 뭐 깊이 있게 내용을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제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의 특성이나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해서 황희 의원을 이제 후보로 추천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후반기로 가면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잘 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 다음 정부에 이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실제로 장관 후보 중에 가장 무난하게 리더십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훨씬 낫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황희 의원을 추천한 것 같은데요. 오후 청문회 때 그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들 그게 국민들에게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해명하거나 사과하거나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들의 뭐랄까요 그 청문회의 느낌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충분한 해명과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뭐 국민에게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면은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뭐 100%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국회의원이든 평범한 국민이든 생활 패턴은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설명을 납득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작부터 너무 황당하게 이야기를 해버렸고 제가 우리 황희 후보자를 잘 아는 이제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이제 황 후보를 조금 이제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옹호한다고 그럴까? 옹호론을 펼치는데도 보니까 굉장히 생활이 검소하고 아껴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또 딱 서로 충돌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현금 지출을 많이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챙겼다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진짜 알뜰한 분이고 아껴 쓰는 분이면 저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저도 집사람도 가게 가면 현금 영수증 그 나중에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거 다 챙기거든요. 연말 정산에 반영이 되죠. 되니까.
그게 앞뒤가 소명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 동료 의원분들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알뜰하게 쓰면서 해외 여행을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저도 진짜 가족 여행 국회의원 하면서는 거의 해외 출장 갈 때 저 가족들이 친척 방문할 때 그래서 좀 만난 적은 있었지만 따로 가족들 그 현직에 있을 때 가족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굉장히 빠듯한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해외 여행을 꼬박꼬박 가시고 가족 여행 가시고 보좌진들 데리고 그렇게 한 10명 데리고 9일 동안이나 다녀오고, 그리고 자녀는 또 외국인 학교에 한 해에 4,200만 이제 학비 들여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네. 오후 시간 중에 이제 상식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 그렇게 악의가 맞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진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충성기만 보고 남들 보라고 충성하면 다 장관시켜준다는 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닌가 같은 그런 느낌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본회의 이제 불출석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사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사유를 병가를 이제 넣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었나요? 출장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보좌관들이 병가라고 해서 착오였는지 예. 그것까지를 포괄해서 아마 저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들은 병가를 어떻게 내요? 병가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일반 공무원들 병가하고는 다른 거죠. 예. 신고만 하는 거고 그냥 사유만 그렇게 이런 사유로 내가 출석을 못한다라고만. 그럼 몸이 안 좋은 거 살짝 몸이 안 좋다 그래도 병가라고 기재하면 그렇죠. 그냥 병가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거나 본회의에 불출석할 때는 그 불출석 사유를 사전에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병가를 하거나 혹은 출장 중이거나 무슨 다른 회의가 있거나 보통은 다 사유에 맞게 쓰죠. 이제 사유의 그 사유가 국회 그 규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사유가 있고, 신고는 받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출석이 용인되는 그건 아닙니다. 아주 다 세세하게 저는 다 알지는 못하는데 공무상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출석해도 용인은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유서를 냈다고 해서 그 용인되지는 않고 그래 그런 사유로 그냥 불출석했구나라고만 인식만 접수만 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특별히 국회의원 세비가 깎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제 다만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로 남는 거죠. 아예 그것도 없으면 그냥 무단 출석이 무단 결석이 되는 거고. 무단 결석하는 국회의원들도 꽤 계시대요 보니까. 그거 안 내면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죠. 그걸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유를 제출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는 사유면은 그 인정이 되지만 인정이 되고 그 규정이 맞지 않으면은 무단 결석은 아니지만 그 허용되지 않는 결석을 하는 걸로 처리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3급 의료기관 가서 진단서도 끊어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그런 거 없나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게 보면 까다로운 거죠. 제출했다고 해서 사유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그게 그 합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도덕성 부분하고 이제 또 전문성 부분이거든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력을 좀 꼼꼼하게 좀 봤는데 문화체육관광 쪽에 특별한 그 이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후보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무슨 대중문화 미디어 연구회인가 그 대표 의원으로 등록돼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작년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만든 국회 일종의 포럼 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으로 돼 있는 거. 그거 정도. 나머지는 쭉 제가 봤지만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분이라서 혹시 또 제가 모르는 다른 전문성 관련된 이력이 있나 싶어 쭉 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이런 쪽은 또 다른 또 전문성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게 그러니까 쓰는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특정 분야의 분이 다른 영역을 또 다 커버하기도 어려운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요. 예, 네, 예. 그래서 황 의원이 실제로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책이나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꽤 뛰어난 의원이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게 감안된 것 같고요. 네. 또 문화관광부 제2차관이 국정홍보를 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영역은 이제 지금 뭐 새로운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 모으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정부에 넘길 건 넘기고 이런 것을 이제 그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언론 담당 쪽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관 출신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춘추관. 춘추관에. 춘추관의 행정관. 그리고 네, 지금 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재선 의원이시고 네. 이제 오후 청문회 뭐 진행돼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이 될지 또 어떤 사고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뭐 부적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들어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청문회 열리기 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에 네. 대한 후보자의 소명 이런 것만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부적격이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오늘 오전 지났고 오후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당도 당이지만 우리 당은 어차피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데니까 예. 그 TV로 중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납득하면 우리 입장도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바뀌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바뀌어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신다는 게 지금 이제 야당 부동의로 임명된 분이 28분인데 황희 장관도 29번째 부동의 장관으로 될 가능성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농후해 보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보면은 아예 검증을 제대로 안 했거나 검증을 해서 이런 정도 문제가 확인됐지만 상관없어 그냥 해. 뭐 청문회 어차피 저 필요 요건 아니니까 임명할 거니까 그냥 해 이런 거밖에 안 보여서. 소명이 안 되더라도 의혹이 남더라도 국민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더라도 당관 대통령께서 임명하신다는데 그게 문제가 크죠. 근데 그 정치적 부담은 그냥 안고 가시겠다는 건데 참 많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큰 틀에서는 뭐 취지가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로 추천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그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여지면 뭐 임명을 할 것이고 또 야당에서 뭐랄까 그동안 사실상 후보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세 때문에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던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또 할 수도 있고 오후 청문회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상황까지 좀 지켜보고 결정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또 기상청 다녀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했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좀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지금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또 당분간 계속해서 1인 시위는 설 연휴 때도 계속 진행된다. 뭐 이런 지금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임성근 이제 탄핵된 판사가 본인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이제 사직을 하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네. 그 몰래 녹취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고 이제 본인이 사과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억이 어찌됐든 적절치 않았죠. 그런데 본인의 행동 자체가 적절치 않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무슨 비리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면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도 명예퇴직이 안 됩니다. 사직이 안 되거든요. 공무원법상.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법관회의 등에서 탄핵 요청이 이미 있었고 네. 그런 사람들을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상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명예퇴직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을 안 했다고 했다가 그걸 번복한 것 자체가 문제였고 예. 그것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사법부도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네. 헌법에 위반한 행동을 한 판사나 사법부도 국민적으로 견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 이제 최초의 사실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동은 그것을 일종의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법원장이 이제 본인의 거취를 정하는 문제는 다른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역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와 이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이 1인 시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대법원장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탄핵 카드까지도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인지요. 예. 그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일단은 사퇴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계속 한다는 사퇴할 때까지 입장이고 탄핵은 계속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토 중인 거고 방향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은 계속 된다. 검토하고 있다. 네, 탄핵돼야 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고 그 판사도 당연히 잘못하면 그 기관 안에서 징계받아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또 헌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또 탄핵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법적으로 사표 못 내게 되고 내도 못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성근 부장 판사는 징계가 끝났거든요. 법원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절차가 아니고 징계 절차가 끝났고 탄핵 의견은 있었지만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게 아니고 몇몇 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거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탄핵도 일종의 징계인데 징계 절차가 스타트해야 그때부터는 이제 사표를 내도 받아줄 수 없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표를 이건 거부할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하기 때문에 억지로 붙잡아 두는 건 그거는 이제 권한 남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탄핵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일부에서 탄핵 이야기한다고 해서 붙잡아 두는 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탄핵 사유로 이야기되는 그 사법농단이란 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법원 안에서. 그래서 2차 사법농단 조사도 자기가 하고 3차 사법농단 조사도 하고 검찰 끌어들여가지고 수사받게 하고 법관들 수사받게 하고 그래서 검찰이 또 기소했습니다. 재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무혐의 나오고 판결 난 거는 1심, 2심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그런 상황이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물러나야죠.
사법농단에 대해서 무죄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져야 된다.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도 않고 미안하다 말도 안 했어요. 예. 후배 법관들이 법원이 완전히 풍비박산되고 후배 법관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렸습니까? 그럼 자기는 뭐 이번 사법농단 혐의가 분명하다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네. 물론 그건 검찰이 할 일이지 대법원장이 앞장서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무혐의되고 무죄 나오고 법관들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우리 저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심각한 질병까지 걸린 상황인데 그러면 물러나거나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그 사이에 또 거짓말하고 예. 여당이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니 좀 붙잡아둬야 되겠다. 너 못 나가. 이런 게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그렇게 거짓말 그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지금 후배 법관들이 대법원장 물러나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부분에 대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쪽으로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탄핵 지금 뭐 검토도 하고 있고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 연손 동기들이 단체로 네. 이번 탄핵의 본질이 소위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소위 이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농단 관련 건도 사실은 진실이 많이 확인됐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위 이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위헌적 행동을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탄핵의 절차를 통해서 심판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법부가 여전히 소위 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판결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 나온 것도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적 요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데 저는 이번에 뭐 한 건이긴 합니다만 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탄핵을 한 것은 이제는 사법부도 네. 일종의 신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부도 잘못을 하면 그것을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계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역사의 큰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 훨씬 투명해지고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명수 대법관의 그런 뭐랄까요? 지금 문제는 저는 별도로 지금 본인이 또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그 사법부가 탄핵될 수 있다고 하는 본질적 요소를 물타기하거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만약에 추진을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언론에서도 이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거나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좀 하고 있고 차라리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다는 뭐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정치공학적 계산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거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김명수 두 가지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버텨주는 게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고 야당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냥 뭐 있는 게 더 도와주는 거 야당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 하나. 그 또 하나는 김 대법원장이 만약 이번에 그만두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또 6년짜리 대법원장을 또 임명하게 되는데 그럼 문재인 대법원장이 6년을 더 하게 되는데 그게 야당에게 꼭 좋은 거냐. 그리고 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떡할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뭐 계산 두드려 벌리면 그런 부분을 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또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정말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가지고 할 일과 탄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지 이 정치적 이익을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조밀조밀 따져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 그것도 저희도 뭐 별로 명분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김 대법원장이 그만두고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또 그리고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쁜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만둬야 될 사람은 그만두게 하는 게 거기까지만 저희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당의 동의 없이 탄핵이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판사에 대한 사직 처리 과정의 그 문제가 네. 탄핵 사유인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죠. 본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어쨌든 그 녹취력이 확인이 되고 본인이 이제 기억을 회복하고 해서 사과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건과 관련해서 그게 탄핵 사유인가? 그거는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뭐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 네. 그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거취 문제는 또 별건의 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조혜진 의원과 함께한 정치와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